심리학 개론 제8장 기억과 지각. 인간에게 기억이 없다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을 것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인식도 없을 것이다. 심리학자들이 기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인간이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 그리고 타인에 대한 기대 등에 기억이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한편 기억의 실패 역시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망각은 기억의 온전한 기능을 위해 필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 경험, 사람,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잊을 수 있는 능력은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난 양의 무의미한 정보들로 인한 기억의 과부하나 주의 산만을 막아준다. 또한 기억은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을 분류하고 해석하며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다시, 지각은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자극들을 분류하고 해석하며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이다. 이 지각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자극을 수용하고 의식적으로 세계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8장에서는 기억의 세 가지 단계인 부호화, 정보 입력, 저장, 그러니까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에 해당하는 저장, 그리고 인출, 그리고 기억의 또 다른 측면인 망각에 대해서 살펴본다. 그리고 장기 기억과 밀접한 그물망 이론, 그 다음에 시연, 정교화, 조직화와 같은 인지 전략, 그리고 기억술, 초인지 등의 부호화 촉진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또한 지각과 관련하여 지각 역치, 그러니까 절대역, 베버의 법칙 같은 이런 지각 역치, 그 다음에 감각대 지각, 지각 조직화, 그 다음에 깊이 지각, 양한 단서라든가 단한 단서 같은 깊이 지각, 그 지각 항등성, 착각, 이런 것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기억, 마음의 창고, 누적된 학습의 저장소, 정보의 저장, 인출 능력과 관련된 개념인 기억. 자, 만약에 인간에게 기억력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기억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면 아무것도 학습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집의 위치도 모르며 글자는 물론 어떤 언어도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즉, 기억력이 상실된 인간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서 치매 환자를 비롯하여 기억 능력 및 기타 인지 능력이 극도로 상실된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가족 중에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장기 기억,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 능력의 장애, 단기 기억, 이런 장애를 겪는 가족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편한가를 상상해보라. 첫 번째, 기억과 정보 처리 이론. 기억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정보는 어떻게 기억 속에 입력되는가? 정보는 어떻게 기억에 저장되는가? 정보를 어떻게 기억 속에서 회상해내는가? 망각은 왜 어떻게 발생하는가? 여기서 망각은 회상의 실패라고 보기 때문에 기억에 대한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즉, 기억을 정보의 입력, 저장, 회상, 즉 부호와 입력, 유지인 저장, 인출인 회상, 이것의 세 가지 주요한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정보 처리 이론,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이 정보 처리 이론이란 우리의 기억 현상을 입력, 저장, 회상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정보 처리 이론은 1970년대 중반부터 학습과 기억 이론을 주도하고 있는데, 정보와 관련된 인간의 내적 처리 과정을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비유하고 있다. 정보의 입력은 다른 말로 부호화, 코딩이라고도 한다. 이 용어는 기억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컴퓨터 시스템의 작동 과정에 비유하는 데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할 때 자료를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코딩하는 절차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다른 말로 유지라고 부른다. 컴퓨터에 비교하면 입력된 정보들을 하드디스크에 파일로 담아두는 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기억에서 정보를 회상, 그러니까 리콜 해내는 것을 다른 말로 인출이라고 한다. 이 컴퓨터에 비유를 하자면 하드디스크로부터 파일을 불러와서 모니터에 데이터를 표시해 주는 것과 같다. 이때 인출 혹은 회상의 실패를 망각이라고 부른다. 기억이란 시간 경과에 따른 세 가지 과정, 즉 부호와 저장, 인출을 통해 획득된 정보의 유지 능력을 의미한다. 기억은 단지 세 개의 복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정확성에서 변동이 있으며 오류와 편향이 일어나기 쉬운 세계에 대한 표상이다. 다음, 정보의 입력, 부호와 코딩. 정보를 입력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 하나는 입력시킬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이 입력되도록 부호화하는 것이다. 주의와 부호화, attention and coding인데, 주의, attention. 이 주의에는 선택적인 현상이 있다. 이 선택적 주의, selective attention, 칵테일 효과와 좀 관련된 건데, 이 선택적 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상황이 바로 파티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파티 현장에서 사람들은 제각각 335 무리를 지어 온갖 대화를 나눈다. 어떤 사람들은 프로야구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 스캔들, 이런 얘기를 한다. 이런 소란 속에서도 나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즉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에만 주의를 집중시켜서 청취를 한다. 여기에서 선택적 주의 현상은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 부호화. 이 부호화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동 처리와 통제 처리. 이 자동 처리는 두뇌의 병행 처리 덕택인데, 잘 학습된 정보의 무의식적 부호화를 자동 처리라고 한다. 그리고 통제 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 통제 처리는 주의와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는 부호화이다. 어빙하우스의 파지곡선, 부가 되뇌기를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를 표시해주는 어빙하우스 파지곡선과 관련된 것이 이제 통제 처리가 되겠다. 어쨌든 부호화는 인간의 정보 입력은 아마도 컴퓨터의 정보 입력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호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컴퓨터의 정보 입력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입력하지만 인간의 정보 입력은 그렇지 않다. 예컨대 언어, 즉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입력시키는 과정을 생각해보자. 이때 그 말의 언어적 속성 중 발음, 이 소리 자극을 중심으로 입력되는 것을 의문적 부호화 혹은 의미적 부호화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언어가 가지는 소리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언어가 주는 의미에도 의존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단지 이름이 뭐냐 라는 음성적 속성 이상의 것이다. 즉 나의 이름을 물어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의미, 나와 사귀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의미적 부호화라고 한다. 또한 부호화에는 심상을 형성하는 과정이 있다.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와 관련된 시각적 심상을 형성할 수 있을 때에 그 정보는 더 잘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의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의자의 형태를 시각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다. 이를 시각적 심상이라고 한다. 정보 기억에 있어서 의미적 부호화, 즉 청각적 부호화와 이외에 시각적 심상에 의한 부호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중 부호화라고 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부호화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부호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더 잘 기억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주는 음성적인 속성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 시각적 부호 또는 다른 특징들을 연결시켜서 기억하는 것이다. 참고로 부호화의 특수성, 부호화 특수성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학습과 인출의 부호가 같으면 인출이 잘 되며, 인출 확률은 학습 맥락과 인출 맥락의 일치도, 다시 인출 확률은 학습 맥락과 인출 맥락의 일치도에 달려있다 라는 것이 부호화 특수성이다. 다음 정보의 저장, 유지와 관련된 건데, 정보의 저장은 뇌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동안 기억 과정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다른 과정으로 비유하여 설명해왔다. 히랍 시대에는 기억의 과정을 밀랍판에 비유하여 기억이란 밀랍판의 글자나 그림을 각본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현대는 기억을 컴퓨터에 비유한다. 앞에서 살펴본 부호화도 컴퓨터에 비유된 개념이다. 저장의 과정도 컴퓨터에 비유되는데, 기억을 몇 개의 여러 가지 저장 창고에 비유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억의 저장 창고에는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등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를 일컬어 중다 저장 모형이라고 한다. 이 기억의 3단계 중다 저장 모형, 리차드 애트킨슨, 리차드 쉐프린, 애트킨슨 쉐프린 모형인데, 특히 애트킨슨 같은 경우는 성취 동기 이론 이런 걸 제안했었고, 리더십의 효율성은 리더가 처한 상황과 리더의 개인적 특성의 조합으로 결정된다라는 성취 동기 이론을 제안한 사람이 애트킨슨인데, 이 애트킨슨과 쉐프린이 같이 이제 만든 모형이 중다 저장 모형이라는 게 있다. 기억의 3단계 모형. 이 정보가 이제 감각기억, 영상, 음향, 기타 감각을 통해서 단기기억으로 들어가고 다시 장기기억으로. 이때 감각기억에서 단기기억으로 넘어갈 때 선택적 주의가 필요하고, 이 단기기억에서는 반복 시연을 계속해야 된다. 그래야 기억을 더 오래 할 수 있다. 15초에서 20초. 못하면 이제 부호가 실패되는 거고.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정교화 시연을 해야 된다. 이 첫 번째 감각 기억부터 먼저 보면,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 감각기관에 저장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그 이미지가 한 1초 정도 눈을 감은 상태라도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감각기억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감각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고,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다. 시각 자극이 감각적으로 기억되는 것을 잔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잔상을 이용한 것이 영화다. 소리 역시 우리가 감각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연속된 연주 소리가 낱낱이 끊어진 음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아름다운 선율로 들리게 되며, 언어도 역시 낱낱이 끊어진 음성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의미 있는 단어 혹은 문장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다. 감각기억의 능력이 없다면 단기기억이나 장기기억까지 기억 능력을 확장할 수가 없다. 참고로 앨런 배들리가고 자극기억 4요소, 추리 언어 이해와 관련해서 자극기억 4요소를 제시했는데, 4가지: 음운 루프, 시공간 스케치판, 중앙 집행기, 일화 버퍼. 다시 음운 루프, 시공간 스케치판,
중앙집행기, 일화 버퍼 이런 것들이 작업기억 4요소가 되겠다. 다음 단기기억. 어떤 자극이 감각기억에서 일단 들어와서 이미지나 소리 등 여러 감각 부호의 형태로 전환이 되면 그 정보는 단기기억으로 옮겨진다. 우리가 어떤 자극에 주의를 집중했을 때 그 자극의 내용이 잠깐 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을 단기기억에 있는 정보라고 한다. 단기기억은 인간의 정보 처리 체계에서 일종의 작업대, 워크벤치라고 할 수 있다. 단기기억에서는 저장된 정보에 대한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단기기억을 작업기억, 워킹메모리 혹은 작동기억이라고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단기기억은 정보가 잠깐 동안 머무른다는 점에서 기억의 시간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이며, 작업기억은 정보의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시행하는 기억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한 용어라는 점에서 구분이 된다. 그러나 근래에는 주로 작업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다소 수동적 의미의 기억체계로서의 단기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작업대로서 활동적인 기억으로서 그리고 각종 인지 과정을 통제하는 중앙통제적 기억으로서 작업기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먼저 단기기억의 가장 큰 특징은 용량, 즉 기억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기억 범위, 메모리 스팬은 의식 속에서 동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항목의 수를 말한다. 단기기억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단위는 성인의 경우 7 플러스 마이너스 2 항목인데, 밀러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단기기억의 용량의 한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여 마법의 수, magic number라고 불렸다. 이처럼 작업기억의 제한된 용량은 정보 항목들을 더욱 유의미하고 큰 단위로 결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청킹 을 통해 다소 극복될 수가 있다. 즉 주어진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보다 의미 있는 단위로 묶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149, 16, 25, 36, 49, 6488 이 숫자 세트를 기억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면 단기 기억의 기억 범위에 따르면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최대치는 9개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 숫자들을 1에서 9까지의 제곱값 149, 16, 25, 36, 49, 64, 81 이런 식으로 부호화한다면 15개 숫자 모두를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정보를 청킹으로 재부호화함으로써 단기 기억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자동화, 오토마티시티를 통해서 작업 기억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자동화란 정보화 기능을 특별한 주의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 운전자는 대부분의 경우 운전대 앞좌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경직된 자세로 모든 동작을 최소화한 채 운전하는 동안 내내 진땀을 흘린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운전을 능숙하게 하게 되면, 즉 자동화되면 옆 좌석에 앉은 동승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을 들으면서도 편안한 자세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단기 기억에서의 저장 시간은 약 20초로 지속 시간에 제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참고로 단기 기억에서의 저장 시간이 약 20초인데 시각 기억은 4분의 1초, 300ml초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1초라고도 하는데, 청각 기억은 3, 4초, 감각 기억은 1초, 다시 시각 기억은 4분의 1초, 0.25초, 청각 기억은 3, 4초, 감각 기억은 1초. 근데 단기 기억에서의 저장 시간은 약 20초.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시연, 리허설을 통해 처리될 수 있다. 시연이란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소리내어 읽든지 혹은 속으로 반복하여 읽든지 간에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시연하는 반복의 횟수는 기억에 영향을 준다. 댐스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는 시연이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시연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원리는 교사가 실제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만약 시를 암송시킬 경우 한 번에 모두 암송하도록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조금씩 나누어서 암송시키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간격두기 효과.
이 부호화 방식과 관련해서 자동 처리와 통제 처리가 있다고 했었는데, 자동 처리는 공간, 시간, 빈도, 단어 의미처럼 잘 학습된 정보의 무의식적 부호화를 자동 처리라고 하고, 통제 처리는 주의와 의식적 노력이 요구되는 부호화, 즉 의식적 부호화를 통제 처리라고 한다. 다음 장기 기억. 단기 기억에서 머무르던 정보는 시연이나 부호화 과정을 거쳐 장기 기억으로 옮아간다. 이 장기 기억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기억 구조이다. 이론적으로 장기 기억 내의 정보는 평생 동안 지속되며, 우리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은 장기 기억에서 그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출에 필요한 단서가 부적절하여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장기 기억은 저장 용량이 무제한적이고 지속시간이 영구적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 인간이 정보를 기억하는 과정에는 일종의 질서가 있다. 단기 기억 창고에 있던 정보들이 그대로 무질서하게 장기 기억 창고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다. 장기 기억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특성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우리는 일종의 틀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한다. 둘째, 우리는 일종의 각본, 스크립트, 맥락 단서, 컨텍스트 큐를 갖고 경험이나 사건들을 기억해낸다. 셋째, 장기 기억 과정에는 조직화라는 특성이 작용한다. 다시요. 장기 기억 과정에서 작용하는 인지적 특성들, 틀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한다. 스키마, 그 다음에 각본을 갖고 경험이나 사건들을 기억한다. 다음, 조직화라는 특성이 작용한다. 다시, 자, 틀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한다. 이는 인지심리학의 기본 과정이다. 예컨대 어떤 방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했을 때, 그 방을 보여줄 때 그 방이 교수 연구실이라고 말해주었다고 하면,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그 방을 구경할 때 교수 연구실이라는 틀을 가지고 보게 된다. 나중에 그 방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회상해 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책상, 의자, 책, 논문집, 컴퓨터 등 교수 연구실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기억을 해내는 경향을 보인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 틀을 도식, 스키마라고 부른다. 즉, 정보를 체제화하고 해석해내는 개념 틀, 경험을 부어넣는 마음의 주물이라는 도식이라고 부른다. 둘째, 우리는 일종의 각본, 스크립트, 맥락 단서, 컨텍스트 큐를 갖고 경험이나 사건들을 기억해낸다. 내가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어제 갔었던 음식점에서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다고 할자. 그러면 나는 음식점을 들어설 때부터 음식점을 나올 때까지의 나의 행동들을 차례대로 검토하게 된다. 윗옷을 벗었는지, 윗옷을 벗어서 어디에 걸었는지, 내가 직접 걸었는지, 누군가 걸어주었는지, 지갑을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는지 등 자신이 음식점에서 했던 행동을 마치 각본처럼 검토해봄으로써 기억을 회상하고자 한다. 셋째, 우리의 장기 기억 과정에는 조직화라는 특성이 작용한다. 근데 우리가 다음과 같은 물질들의 이름을 100개를 내일까지 기억해내라는 과제를 받았다고 가정하자. 화강암, 다이아몬드, 금, 대리석, 알루미늄, 에메랄드, 절, 석회석, 은, 철, 구리, 진주. 이 물질 이름 100개를 무질서하게 기억하는 건 어렵다. 이것들을 기억하고자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물질들을 분류하려는 시도를 한다. 어떤 사람들은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두 가지 유목,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시도를 해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보석류와 비보석류로 분류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유목 혹은 좀 더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해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인지 과정을 유목별 군집화라고 부르며, 이 유목별 군집화는 인간의 기억 및 사고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보편적이면서 중요한 전략이다. 다음, 정보의 인출. 기억하고 있는 정보를 회상해내는 것을 인출, retrieval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보의 인출 과정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인출에 실패하여 기억을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를 기억해내지 못해 애먹은 경험을 한 번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설단 현상, 맴돌기만 하고 근데 생각이 나지 않는 것.
기억된 정보를 최상, 즉 인출할 때 인출을 도와주는 것을 인출 단서라고 한다. 연합된 단어, 사건 맥락, 정서 유발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인출 단서인데, 기억된 정보를 인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로서 직접적인 힌트 이외에 맥락 단서라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점심 식사로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을 해보자. 아마 금방 생각이 나지 않을 거다. 그러나 당신이 그날 갔던 식당을 떠올리고 앉았던 식탁을 떠올리며 식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제 생각이 날 것이다. 이제 각본 스크립트인데, 이처럼 어떤 사건을 그 사건이 일어났던 맥락 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봄으로써 기억의 인출을 돕는 것을 기억의 맥락 단서라고 부른다. 기억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정보들을 재구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억의 재구성 현상은 기억 정보를 인출할 때 우리가 기존 지식이나 정보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억의 인출은 수동적이고 자동적인 과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다음 점화라는 게 있는데, 프라이밍, 기억에서 특정 연합의 무의식적 활성화를 점화라고 한다. 다시, 기억에서 특정 연합의 무의식적 활성화, 기억으로 연결된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연합 깨우기, 기억이 없는 기억, 외현적 기억이 없는 기억, 보이지 않는 기억, 이런 것들을 점화, 프라이밍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 기억의 조직. 기억의 조직과 관련해서 휴지통 이론이 있고 그물망 이론이 있는데, 이 휴지통 이론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억들을 커다란 정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필요할 때 정신적 표상을 일으켜서 이 정신 휴지통을 뒤져낸다는 그런 이론이고, 그리고 그물망 이론은 로만이 얘기한 건데, 서로 관련되는 아이디어들의 마디, 그러니까 노드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유목이나 파일에 이 기억들을 저장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정보들 간의 연합을 형성시킴으로써 수많은 마디들 간의 연결을 생성시켜 상호 연결된 거대한 정보 저장과 인출을 위한 그물망을 구성한다는 이론입니다. 이 그물망 이론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마디, 관련 아이디어들의 유목인 마디, 그리고 연합, 혹은 이제 정신적 지도를 형성하는 것, 그리고 그물망, 마디, 연합, 그물망, 이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그물망 위에 네트워크 하이어라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된다. 이 그물망 이론은 수많은 기억들이 장기 기억 속에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을 제공한다. 연구자들은 뇌가 수많은 정보의 비트를 어떻게 조직하는가를 모의하고자 하는 소위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리는 어떤 다른 모형을 개발하기도 했었다. 니스, 프린스, 스몰렌스키. 그리고 이 비교할 개념으로 범주화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범주화 이론 두 가지로 고전적 범주화 이론과 원형 이론이라는 게 있다. 이 고전적 범주화 이론은 필요 충분 조건에 따른 속성을 공유한 집합, 다시 필요 충분 조건에 따른 속성을 공유한 집합을 고전적 범주화 이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형 이론은 이 범주라는 것은 전형적인 예와 그 전형적인 예와의 유사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라고 본다. 다시, 범주라는 것이 전형적인 예와 그 유사성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것이 범주다 라고 보는 게 원형 이론인데, 이 원형 이론에서는 새로운 예시와 원형을 비교해서 범주를 판단한다 라고 본다. 새로운 예시와 원형을 비교해서 범주를 판단한다.
그 다음에 인지전략. 그 인지전략에는 크게 시연, 리허설, 정교화, elaboration, 조직화, organization 이 있는데, 이 정보처리 이론에 의하면 특정 기억체계 속에 저장된 정보를 다른 기억체계로 전이시키기 위한 정신과정을 인지전략, cognitive strategies 라고 한다. 즉 정보를 보호와 저장, 인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활동을 인지전략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지전략에는 자료의 부호화, 즉 학습에 관한 전략과 정보의 인출에 관한 전략이 포함된다. 맥키치, 그 다음에 윈스타인, 그 다음 마이어는 인지전략으로 시연, 정교화, 조직화를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시연, 리허설. 단기 기억 속에 정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인지전략으로 학습 내용 외우기, 소리 내어서 읽기, 맡기기, 노트하기, 밑줄 긋기, 강조 표시하기, 터치하기 등과 같은 방법이 이 시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학업 성취가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 교수의 강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에는 밑줄을 긋거나 형광펜 터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시연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교화, elaboration. 이 학습 자료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를 이전 정보와 관련시켜서 특정한 관계를 지니도록 하는 인지전략. 이 정교화이다. 즉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정보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학습한 내용에 대해 심상을 형성하는 것과 같은 의역하기, 다른 말로 바꾸어 보기, 요약하기, 유추하기, 창의적으로 노트하기, 질의응답하기 등과 같은 방법이 정교화에 해당한다. 다시 정교화의 방법, 의역, 다른 말로 바꾸어 보기, 요약, 유추, 창의적 노트, 질의응답. 다음 조직화, organization. 새로운 지식을 더 큰 기존의 개념 틀 속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문학을 군집화하는 인지전략이 조직화이다. 다시 새로운 지식을 더 큰 기존의 개념 틀 속으로 통합시키기 위해 문학을 군집화하는 인지전략이 조직화이다. 학습 자료를 유의미한 범주나 군집으로 조직화하면 그대로 기억하는 것보다 더 잘 기억할 수 있는데, 조직화를 하면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인출할 때 특정 정보가 다른 정보를 회상하는 단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학습 내용의 요소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해보는 것으로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해보거나 이들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추론하는 것이 이 조직화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아이디어 선택하기, 개요, 아웃라인 작성하기, 군집화하기, 도표, 다이어그램 작성하기 등과 같은 방법이 조직화에 포함된다. 다시 조직화 방법, 핵심 아이디어 선택하기, 개요 작성하기, 군집화하기, 도표 작성하기. 그 다음 부호화 촉진 방법. 부호화의 방식에는 이제 자동 처리와 통제 처리가 있었고, 부호화의 대상에는 시각, 청각, 의미, 이런 의미, 그 다음 시각, 그 다음에 청크나 위계를 담고 있는 정보 체제화, 부호화의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부호화 명세성 원리는 것이 encoding specification principle, 부호화 명세성 원리, 특정 기억에 국한된 단서와 맥락이 그 기억을 회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 다시 부호화 명세성 원리는 특정 기억에 국한된 단서와 맥락이 그 기억을 회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부호화 명세성 원리다. Encoding Specification Principle, 특정 기억에 국한된 단서와 맥락 이 그 기억을 회상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 부호화 명세성 원리.
어쨌든 부호가 촉진 방법에 기억술, 초인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기억술에는 장소법, 핵심 단어법, 연상법, 두문자어법, 에크로님. 그 다음 초인지에는 계획, 플래닝, 점검, 모니터링, 조절, 레귤레이션이 있다. 이 기억술이란 고대 그리스 시대 웅변가들이 연설문을 기억하기 위해 즐겨 사용했던 방법으로 정보를 장기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을 의미한다. 기억술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엠네모닉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억의 여신 엠네모니신, 하여튼 기억의 여신에서 유래되었다. 이와 같은 기억술은 정보의 부호화와 재생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관련 없는 항목들을 명확하게 조직하도록 문맥, 예를 들어서 이제 두문자어, 문맥을 제공해준다. 다시, 기억술은 문맥을 제공합니다. 둘째, 학습되어야 할 학습 자료의 유의미성 보다는 친숙한 의미 있는 정보와 관련시킴으로써 강화시킨다. 자, 유의미성을 보다 더 친숙한 의미 있는 정보와 관련시킴으로써 강화시킨다. 셋째, 이 기억술은 학습되어야 할 학습 자료와 함께 부호화되는 재생단서를 독특하게 제공한다. 넷째,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이 기억술이 갖는 장점, 문맥 제공, 보다 더 친숙한 의미 있는 정보와 관련시킴으로써 강화시킨다는 점, 그 다음에 부호화되는 재생단서를 독특하게 제공해준다는 점, 학습자가 학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준다는 점. 모리스가님. 일반적으로 기억술의 종류에 장소법, 핵심 단어법, 연산법, 두문자어법 이런 게 있는데, 장소법은 기억해야 할 항목들을 자신에게 매우 친숙한 장소나 혹은 사물에 연결시켜 기억하는 방법. 이 방법은 고대 히랍이나 로마의 웅변가들이 자신의 웅변의 요점을 잘 기억하기 위해 사용했고 현대에도 많이 이용하는 기법이다. 그 다음에 핵심 단어법, 구체적인 단어와 추상적인 단어를 연결한 다음에 구체적인 단어에 대한 심상을 형성해서 기억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영국 심리학자인 스피어만은 지능이 G 요인, General Factor와 S 요인, Specific Factor 이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Sphere이다. 그 다음에 Sphere가 가스, 그러니까 그 G 요인과 S 요인, 이 가스통을 내에 던지고 있는 이미지를 부여해서 기억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어란 단어를 기억해내고 거기다가 가스통을 던지고 있는 이미지, 창이지. 하여튼 창과 가스통을 내던지는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예요. 스피어만. 그 다음에 연상법. 학습할 각 단어를 이전에 저장한 목록의 단어와 연합하고 두 단어 사이의 상호작용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심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다시, 연상법은 학습할 각 단어를 이전에 저장한 목록의 단어와 연합하고 두 단어 사이의 상호작용적 이미지를 만들어서 심상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 연상법은 어떤 종류의 목록이나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는 데 유용하다. 어떤 종류의 목록이나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는 데 유용한 것이 연상법이다. 그 다음에 두문자법, 에크로님. 기억할 정보의 두 문자를 따서 만든 약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단어나 구절을 만드는 방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예컨대 중학교 역사 시간에 조선시대 왕을 순서대로 외울 때 태정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것이다. 다음 초인지 메타커그니션.
이거는 플레벨. 이 플레벨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초인지. 인지 자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에 관한 지식, 자신의 인지에 관한 지식이며,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통제와 지적인 평가의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통제와 지적인 평가의 결과. 학자들에 따라서는 메타인지, 상위인지라고도 하고, 인지 과정에서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행동과 그 평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략의 선택 및 사용에 관한 인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플레벨은 초인지를 개인의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 또는 그와 관련된 산물로 정의하고 초인지적 지식과 초인지적 경험으로 구분했다. 이 초인지적 지식이 과제에 적절한 지식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자원에 관한 개인의 지식이라면, 초인지적 경험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능동적 학습자에 의해 사용되는 자기 조절 기제로서 계획, 점검, 조절 이런 활동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초인지적 지식이 과제에 적절한 지식을 선택하고 유지하며 일반화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자원에 관한 개인의 지식이라고 한다면, 초인지적 경험은 문제 해결을 하는 동안 능동적 학습자에 의해 사용되는 자기 조절 기제로서 계획, 점검, 조절과 같은 활동 과정을 포함한다. 이 초인지적 경험에 세 가지 계획, 점검, 조절이 있는데, 계획, 플래닝, 어떤 전략과 정보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정독하기 전에 훑어보고 질문을 만들며 문제를 분석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난다. 예컨대 강의 시작 전에 목차부터 살펴보기, 강의 내용이 무슨 내용에 대한 것인지 대강 훑어보기, 문제를 풀기 전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 추측해보기 등이 계획에 나온다. 그다음 점검, 모니터링, 인지 과정에 대한 계속적인 통제 과정으로 스스로 주의 집중을 하고 자기 평가를 하며 이해를 확인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활동으로 학습 그 자체 동안, 그러니까 학습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모니터링. 즉, 학습 과정 및 자신이 선택한 문제 해결 절차에 대한 일련의 재확인과 검토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 점검, 모니터링이다. 예컨대 학습 내용에 집중하기,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보기, 이런 것이 점검에 해당한다. 다시, 점검에 해당하는 것, 학습 내용에 집중하기, 자신의 이해 정도를 스스로 평가해보기. 점검은 학습 그 자체 동안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조절, regulation. 선택된 활동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이었는지 계속 체크하고 필요할 때 활동을 조정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과제를 완성한 후에 일어난다. 점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지원을 한다. 예컨대 자신의 인지 활동을 점검하다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되돌아가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속도를 줄여서 공부하기 등이 있다. 자, 초인지, 플레벨, 메타코그니션, 메타인지, 상위인지, 초인지적 지식, 초인지적 경험, 초인지적 경험의 계획, 점검, 조절 이렇게 있다. 다음 망각. 망각과 관련해서 다니엘 샤크의 기억 실패라는 것 중에 망각, 왜곡, 집요한 침입
세 가지가 있는데, 다시 다니엘 샥터의 기억 실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기억 실패의 개념 중에 크게 망각, 왜곡, 집요한 침입 이런 게 있다. 이 망각은 방심, absent-mindedness, 무상, transience, 차단, blocking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방심, 마음이 없는 건데 부와 실패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무상, transience, 시간이 경과해서 소멸되는 것이다. 무상. 차단, blocking, 이것은 저장 정보에 접속하지 못해서 설단 현상을 생각하면 되겠다. 자, 망각의 세 가지, 방심, 무상, 차단. 왜곡이 있는데 오귀인, 피암시성, 편향 이런 게 있다. 오귀인은 misattribution, 정보의 원천을 혼동하는 것이고, 피암시성, suggestibility, 거짓 기억,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미치는 효과가 피암시성입니다. 그 다음 편향, bias, 이는 신념으로 채색된 회상, 신념으로 채색된 회상이 편향입니다. 다시 왜곡의 세 가지, 오귀인, 피암시성, 편향, 이게 관련되고, 그 다음에 집요한 침입, 이거는 원치 않는 기억, persistence, 원치 않는 기억과 관련된 게 침입. 자, 다니엘 샥터의 기억 실패, 망각의 세 가지, 부와 실패인 방심, 시간 결과 소멸하는 무상, 혀끝 맴돌기, 차단, 그다음 왜곡의 세 가지, 오귀인, 피암시성, 거짓기억, 편향, 신념으로 채색된 회상, 그 다음에 침입. 그리고 또 망각과 관련해서 또 동기화된 망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쿠키 기억 현상. 자신도 모르게 기억을 수정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은 망각하려는 무의식적 경향성.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망각하려는 무의식적인 경향성을 이제 동기화된 망각이란다. 즉, 불쾌한 사고나 갈등을 무의식 속에 묻어두는 것이다. 참고로 억압이란 게 있는데, 이거는 선택적 망각이고 무의식적이다. 그러니까 억압이란 것은 의지적이지 않다. 근데 억제는 의지적이다. 억제는 의지적이고, 그리고 억압은 선택적 망각이라 했는데 무의식적이고 의지적이지 않다. 그런데 이것은 방어 기제에 속하는 것이고, repression. 이제는 망각 곡선. 이 어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기억하면 되겠는데, 이 어빙하우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기억해내는지 실험의 방법으로 연구를 했다. 예를 들어서 BAF, XEH, LOZ 등과 같이 단어가 아닌 이른바 무의미 철자들을 피험자에게 기억을 하게 했다. 무의미 철자를 사용한 이유는 피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즉 이전의 학습 경험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이 어빙하우스 망각 곡선에서 이제 파지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파지율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낸 철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이제 그 나머지, 그러니까 파지율 나머지는 전부 다 망각률이 되는 거죠. 이 8시간 정도 경과하면 60% 정도 망각을 한다. 망각 곡선의 기울기를 보면 암기를 하고 나서 한두 시간 내에 매우 급격하게 망각이 일어난다. 하지만 이 어빙하우스의 실험은 무의미 철자를 자료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제 생활에 이 실험 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학교 공부에서 기억하는 정보들은 대체로 의미가 있거나 정보들 간에 서로 관련성이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 망각 속도는 어빙하우스의 실험 결과보다 훨씬 덜 급격할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다음 망각의 원인. 크게 이제 방심, 무상, 차단, 방심, 무상, 차단 이것을 두는데, 이제 왜곡은 오귀인, 피암시성, 편향 이런 게 있었고, 이제 이게 망각이든 왜곡이든 침입이든 이 전부 다 기억 실패에 해당하는 걸 보는 게 다니엘 셰크터의 개념이고, 어쨌든 망각과 관련해서 방심, 무상, 차단, 부화 실패인 방심, 시간 경과 사라지는 무상, 그 다음에 저장 정보에 접속하지 못하는 차단. 이 망각과 관련된 이 가설이 몇 가지 있는데, 소멸 이론, decay, 그러니까 시간 경과, 그러니까 무상, 이에 의해서 망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제 소멸 이론입니다. 기억과 함께 뇌세포에 발생했던 일종의 흔적이 시간의 경과로 흐려진다는 이론이 소멸 이론입니다. 근데 같은 시간이 경과하면 항상 같은 양의 망각, 즉 소멸이 일어나는가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 어떤 내용을 공부한 전후에 다른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 그것이 간섭, interference, 이 간섭을 한다라는 그런 가설이 있다. 간섭이 발생한다는 가설을 망각에 대한 간섭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 기억의 간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역행성 간섭, 또 한 가지는 순행성 간섭이다. 역행성 간섭이란 나중에 공부한 것이 먼저 공부한 것에 대해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고, 순행성 간섭이란 먼저 공부한 것이 나중에 공부한 것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와 이제 좀 상반적인 개념이 정적 전이 positive transfer, 정적 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옛날의 정보,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정보가 새로운 정보 학습을 촉진하는 것, 이게 이제 정적 전이가 되겠다. 그 다음 망각의 원인에 대한 이제 세 번째 가설이 이제 억압, 이 선택적 망각, 무의식적인 억압, repression 이론이다. 이 억압 이론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한다. 즉 심리적 고통이나 불안을 일으키는 정보의 억압이라는 심리적 방어 기제에 의해 망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억압된 의식은 무의식 세계를 구성하여 비록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줄곧 그 사람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신분석 이론의 핵심 가설이다. 다시 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가설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소멸 이론, 무상,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 두 번째가 간섭, 역행섭 간섭과 순행성 간섭. 그 다음에 이 비교할 개념은 정적 전이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망각 원인으로 보는 가설이 억압 이론, 프로이트의 억압, 선택적 감각이고 무의식적이라는 것. 두 번째, 지각.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머릿속에 표상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뼈와 피부 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은 특정한 체계를 통해 대뇌로 전달된다. 세상을 머릿속에 표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인 에너지를 탐지하여 그것을 신경신호로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감각, sensation이라고 부른다. 상향처리. 그리고 우리는 감각을 선택하고 조직화하고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지각, perception, 하향처리라고 부른다.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감각과 지각은 자동적으로 혼합되어 하나의 연속적인 과정을 이룬다. 그래서 상향처리라는 게 있는데, 이 상향처리는 감각 수용기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 감각 분석을 상향처리라고 하고, 그다음 하향처리라는 것은 감각, 경험, 그리고 기대,
감각, 경험, 기대 이런 것들에 근거한 지각 구성, 즉 구조화와 해석을 하향 처리라고 합니다. 지각 역치, perceptual threshold. 갑자기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사물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상상을 해보자. 그때가 되면 비로소 우리의 감각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감각은 외부에 어떤 것이 어떤 상태로 있는가를 말해준다. 그러나 자극의 수준이 너무 낮거나 특별한 감각 역치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나 사물이 존재한다. 자, 절대역. 이 역치, threshold. 이 역치라는 것은 신경 흥분을 촉발하는 필요 자극 수준. 절대 역치라고 하는데, 자극이 어떤 강도 이상에서는 지각이 되고, 어떤 강도 이하에서는 지각되지 않는 지점을 역치, 혹은 절대 역치라고 한다. 이 역치는 처음으로 자극을 인식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 이 절대역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라디오의 볼륨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소리가 들리는 순간 멈추도록 하였다고 해보자. 그가 처음으로 소리가 들린다 라고 보고한 볼륨 위치에서의 소리 강도 수준이나 절대값, 그 소리 크기가 그 소리의 절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절대역의 개념은 지각 연구에서 구스타프 패추너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다. 처음에 구스타프 패추너는 관찰될 수 있거나 경험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의 에너지 자극을 절대역이라고 정의를 했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청각이 항상 정확히 같은 조건 하에서 측정될 수 있다면 절대역이라는 것은 항상 동일한 채로 유지가 될 것이다. 비록 그는 절대역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개인의 역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사실 개인의 각성과 검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러한 측정의 변산도 때문에 연구자들은 절대역을 재정의를 해야 했었다. 이 절대역은 개인이 자극을 탐지할 확률이 50%인 강도 수준에 해당한다. 참고로 차이 역치라는 게 있는데 JND 이 두 자극이 다르다는 것을 50%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차이를 차이 역치라고 한다. 그리고 비교할 개념은 신호 탐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적중 히트와 허위 정보 false alarm 적중과 허위 정보의 비율을 측정해서 언제 미약한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것. 이제 신호 탐지 이론입니다. 다시 신호 탐지 이론은 적중과 허위 정보의 비율을 측정하여 언제 미약한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지 예측하는 이론이 신호 탐지 이론입니다. 그럼 베버의 법칙, 조금 전에 얘기한 차이 역치, 최소 가지차라고도 하는데 JND. 가령 누군가가 음악을 너무 크게 틀어서 그에게 볼륨을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볼륨을 줄인 후에도 음악은 여전히 크게 들릴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지각 분야에 크게 기여한 베버에 의해 제안되었다. 소리가 큰 음악과 같은 자극이 강도에 있어서 증가되었거나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의 문제를 연구했었다. 이 문제는 두 자극, 그러니까 큰 소리와 어느 정도 큰 소리, 이 두 자극 간의 역치 차이를 측정함으로써 해결된다. 이 베버는 최소 가지차, just noticeable difference,
JND라는 개념을 발달시켰다. 이 최소 가지차 또는 JND란 개인이 탐지할 수 있는 자극 강도에서 가장 작은 증가나 감소를 말한다. 즉, 이 차이역치, 즉 최소 가지차는 일정한 양이 아니라 그 자극의 일정 비율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계략조사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게의 최소 가지차를 측정하기 위해 매번은 사람들에게 강도를 변화시킨 자극들을 비교하고 그 자극들 간의 강도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을 보고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매우 작은 강도, 예컨대 2g의 무게와 4g의 무게를 가진 두 자극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와 같은 작은 차이를 쉽게 탐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큰 강도, 예컨대 50g의 무게와 52g의 무게를 가진 두 자극을 제시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작은 차이를 잘 탐지할 수가 없었다. 큰 강도를 가진 자극의 경우 강도 차이가 훨씬 클 때만 그 차이가 탐지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최소 가지차 탐지 연구에서 베버가 관찰한 결과를 베버의 법칙이라 한다. 이 베버의 법칙은 작은 강도에서 두 자극 간의 작은 차이는 최소 가지차로 탐지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큰 강도에서는 두 자극 간에 보다 큰 차이가 있어야 JND를 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감각수능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감각수능은 그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신경세포의 반응이 줄어드는 것이다. 정보를 담고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다시, 정보를 담고 있는 변화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감각수능입니다. 지각은 마음이 부여하는 의미로 체제화된다는 것이다. 다시, 지각, 다시 말해서 감각을 선택, 조직, 해석하는 이 지각은 마음이 부여하는 의미로 체제화되는 것이다. 그 다음 감각대 지각. 많은 행복과 성공은 환경 변화에 지적으로 반응하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반응과 적응의 첫 번째 단계는 수많은 의미 없는 감각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유용한 지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이 뇌는 감각을 지각으로 신속하게 그리고 자동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보는 것은 지각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감각을 지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은 여러분이 얼마나 각성되어 있고 이완되어 있는지, 염려를 하고 있는지, 정서적인지, 동기화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약물의 사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예컨대 알코올을 마시는 것은 사회 상황에 대한 지각을 덜 이성적이고 느슨하게 만든다. 이러한 영향력 하에서 개인들은 보다 공격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하며 문제를 일으키거나 실제로 바보스러운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감지하는 것, sensing과 지각하는 것, perceiving은 종종 다를 수가 있다. 감각, sensation. 이 감각은 되게 즉시, 즉각적으로 지각으로 이제 변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감각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한 첫 번째 자각, awareness가 바로 이제 감각이다. 자, 외부의 어떤 자극에 대한 첫 번째 자각이 감각이다. 이 외부 자극은 감각 수용기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이 감각 수용기는 의미 없는 정보 조직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킨다.
이 감각과 지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모양, 질감, 그리고 색 반점들로 구성된 사진으로 보이겠지만 이러한 의미 없는 감각은 몇 가지 단서를 사용함으로써 의미 있는 이미지로 전환될 수 있다. 즉 처음에는 단지 흑백과 색 반점들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의사의 설명을 듣다 보면 태아의 머리, 손가락 등을 볼 수 있게 된다. 일단 그렇게 되면 색이나 모양의 무작위 얼룩들은 자동적으로 태아에 대한 지각으로 변환된다. 감각에만 의존한다면 반응하고 적응하며 생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감각 변환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감각 변환, sensory transduction. 다시, sensory transduction. 감각 변환. 이것은 감각 자극 에너지를 두뇌가 이해할 수 있는 신경 흥분으로 변환하는 것이다. 즉, 감각 시스템이 자극 에너지를 신경 에너지로 부호화시키는 과정을 감각 변환이라고 한다. 다시 감각 변환은 감각 시스템이 자극 에너지를 신경 에너지로 부호화시키는 과정을 감각 변환이라고 한다. 그 다음 지각, perceptions. 지각은 이 뇌가 수많은 의미 없는 개개 감각들을 의미 있는 패턴이나 이미지로 조립하고 조합시킨 후에 갖게 되는 경험. 다시 지각이란 것은 뇌가 수많은 의미 없는 개개의 감각들을 의미 있는 패턴이나 이미지로 조립하고 조합시킨 후에 갖게 되는 경험이 지각이다. 그러나 지각이란 것은 처음에 접한 자극들을 거의 정확하게 복사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독특한 경험들의 집합에 의해 변화되고 편향되며 채색되거나 왜곡이 된다. 그러므로 지각은 실제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인 것이다. 다시, 지각이란 것은 실제 세계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다. 지각 조직화. 이 지각 조직화와 관련해서 구조주의자 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의견이 있고, 그리고 조직화 규칙에 대한 증거, 지각 조직화 규칙, 정경, 배경, 폐쇄, 단순성, 유사성, 근접성, 연속성, 공동 행선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각 조직화의 구조주의자와 게슈탈트 심리학자. 1900년대 초에 이 두 집단의 심리학자들은 지각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와 관련하여 열띤 논쟁을 벌였다. 스트럭처럴리스트, 구조주의자, 스트럭처럴리스트, 구조주의자는 수많은 감각들이 더해짐으로써 지각이 형성된다고 믿었다. 반면에 게슈탈트 심리학자는 감각들이 단순히 더해짐으로써 지각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은 일련의 규칙에 따라 조합됨으로써 형성된다고 믿었다. 결국에는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논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구조주의자들은 복잡한 지각을 형성하기 위해 많은 기본적인 요소들을 더하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그들은 지각을 보다 작은 단위나 요소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구조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지각을 형성하기 위해 마치 수치를 하나하나 더해서 총점을 얻는 것처럼 기본 단위들을 차례로 더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주의자들의 생각은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지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감각들을 단순히 더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신에 그들은 지각이란 것은 일련의 규칙
따라 형성된다고 믿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개개의 요소들이 어떻게 의미 있는 패턴이나 지각으로 조직되는지를 알려주는 일련의 규칙을 따른다고 믿었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놓았다. 이 말은 지각은 단지 감각들의 더함으로 형성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 조직화 규칙에 대한 증거. 조직화 규칙에 대한 증거. 이 평면의 점만 이용해서 그려진 그림에서 3차원의 세계를 지각할 수가 있다.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는 증거에 대한 확증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피험자들에게 자극을 제시하고 그들이 무엇을 지각하는지 기술을 하도록 했다. 피험자들의 보고에 기초를 해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지각을 형성하는 것은 개개의 요소들을 더하고 조합시키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뇌는 실제로 지각을 형성하기 위해 일련의 규칙을 따른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지각 조직화 규칙, 게슈탈트 체제화 규칙. 이 조직화 규칙, Rules of Organization, 이것은 우리의 뇌가 개개의 족각이나 요소들을 어떻게 의미 있는 지각으로 조합하고 조직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자, 전경, 배경, figure ground. 이 루빈의 술잔, 화병 같은 건데, 이 지각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가운데 하나가 배경으로부터 대상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루빈의 술잔을 보면 그 전경, 배경, 분리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 전경, 배경, 분리의 규칙은 자극을 조직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동으로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이 되는 전경은 보다 상세한 요소를 가지며 덜 상세한 배경으로부터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이 배경으로부터 전경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본래적인 반응이라는 증거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시력을 회복한 사람들은 아무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경과 배경을 구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루빈의 술잔 그림을 계속 응시하다 보면 전경과 배경이 갑자기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것을 전경, 배경, 역전 현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실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각하는 이미지는 보다 두드러진 모양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역전 현상을 보기 어려운 편이다. 이 루빈의 술잔에서는 검은 배경으로부터 흰 대상, 그러니까 화병인데 이것을 보게 되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검은색 부분이 배경, 그 다음에 흰 부분이 전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루빈의 술잔 그림은 흰색 바탕 종이 위에 이 사진을 둔 것이라서 그 흰색 바탕 종이 위에 사진에 있는 검은색 부분을 전경이라고 먼저 지각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폐쇄, 클로저. 폐쇄는 그림이 어떤 생략되거나 미완성된 부분을 채우려는 경향을 가리킵니다. 생략되거나 미완성된 부분을 채우려는 경향, 이 폐쇄, 클로저가 됩니다. 이것은 퍼즐 맞추기 조각들을 완성하거나 서명에서 빠진 문자들을 채울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 단순성, simplicity. 이 자극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조직한다는 것.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자극들을 조직한다는 것을 단순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 조직화의 원리 중에 유사성이라는 게 있는데, similarity. 비슷한 것들. 그러니까 색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비슷하게 진한 색으로 이루어진 점들을 함께 조직화하고, 연하고 진한 점들을 무작위 배열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유사성의 법칙. 보통 이제 생명검사에서 많이 씁니다. 색약검사. 그리고 근접성, proximity. 각각의 가로줄을 다른 수의 점 집합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들끼리 조직화한다는 거.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들끼리 조직화한다. 근접성의 법칙. 그 다음에 연속성, 눈의 궤적. 그 일련의 점들이나 선들을 해석할 때 부드럽거나 연속적인 궤적을 선호하는 경향을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 인쇄, 광고 자극과 같은 이런 자극들을 지각으로 조직하기 위해 이런 규칙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다음 공동행선의 원리. 공동행선. 같은 방향, 같은 주기로 움직이는 요소들을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는 것. 같은 방향, 같은 주기로 움직이는 요소들을 하나의 형태로 지각하는 것을 공동행선의 원리라고 합니다. 다음 깊이 지각, depth perception. 망막에 비친 2차원적인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적인 지각을 해야 하는데, 이 3차원적으로 대상을 지각하는 것을 깊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이 깊이 지각은 대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체로 이것은 부분적으로 생래적이다. 부분적으로 생래적. 이 깁슨과 워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두꺼운 유리로 된 조그만 절벽을 이용해서 이러한 깊이 지각 능력이 생래적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6개월에서 14개월 된 아이들을 시각 절벽 가장자리에 놓고 이제 엄마가 맞은편에서 아이를 불러서 아이가 유리 위를 지나오도록 했는데, 이 6개월에서 14개월 된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에게 오질 않았다. 이것은 깊이를 그 아이들이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기어다닐 나이쯤이 되면 깊이를 지각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각적인 경험이 없는 어린 고양이나 생후에 하루가 지난 염소, 알에서 갓 깨어난 병아리, 이런 것들도 이 유사한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하루 된 염소도 깊이를 지각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태생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생물학적인 성숙에 의해서 깊이를 지각하는 능력이 생기긴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더욱 발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2차원적인 망막의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3차원적인 지각으로 전환하는지, 그 단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양안단서와 단안단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안단서. 여기서 우리 눈이 6c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눈에 맺혀진 영상은 약간 다르다. 이 두 개의 영상을 이렇게 뇌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 두 영상의 차이, 이것을 양안부등이라고 하는데, 대상의 상대적인 거리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양안부등이라는 것은 두 눈 사이의 거리차에 기인하는 양안 깊이 난서를 가리킨다. 눈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각 망막에서는 약간씩 다른 이미지가 투사가 된다.
이러한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이미지 차이를 양안 부등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3D 영화를 볼 때 두 개의 다른 색 렌즈, 요걸 통해서 보는 영화를 생각해 보면 되겠고, 또 양안 단서로 시선 수렴이라는 게 있다. convergence. 이 가까운 대상을 볼 때 눈동자가 코 쪽으로 돌아가는 신경 근육 단서가 시선 수렴입니다. 이 수렴이라는 것은 눈의 방향을 움직이는 근육으로부터 보내지는 신호에 기초한 깊이 지각을 위한 양안 단서가 바로 수렴인 것이다. 이 수렴의 각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많이 눈이 이렇게 모여질수록 대상은 공간상에서 더 가까이 있는 것으로 지각된다. 그 다음에 단안 단서, 모노큘러, 키클롭스 혹은 사이클롭스라고 불리는 신화 속 창조물은 이마 정중앙에 눈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깊이 지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상이 배열되는 방식으로부터 이 단안 단서가 발생이 된다. 직선 조망, 상대적 크기, 중첩, 빛과 그림자, 결밀도, 대기 조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직선 조망, linear perspective, 이것은 쭉 뻗은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도로를 바라보면 도로의 양측면에 의해 형성된 평행선이 먼 지점에서 모아지는, 즉 수렴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이러한 수렴은 거리 단소가 되고 이것을 직선 조망이라고 부릅니다. 직선 조망은 평행선들이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지평선상에 모아지는 결과로 나타나는 단안 깊이 단서가 됩니다. 그 다음 상대적 크기, relative size. 두 대상이 동일한 크기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할 때 발생되는 단안 깊이 단서. 그러니까 더 큰 것이 가까이 있고 더 작은 것이 멀리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첩, interposition. 중첩하는 대상은 더 가까이 있고 중첩이 되는 대상은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 빛과 그림자, light and shadow. 선명할수록 가까이 있고 그 음영, 다시 말해서 그림자가 있는 것일수록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모래 언덕에서 태양빛이 있는 면은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그림자가 있는 면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결밀도, textural gradient. 결밀도. 이 틈이 좁을수록, 그리고 그 틈들이 선명하지 않을수록 더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결밀도가 선명하고 세밀한 질감을 가진 부분은 더 가까이 있으며, 덜 선명하고 세밀하지 않은 질감을 가진 부분은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그럼 대기조망, atmospheric perspective. 선명하게 보이는 대상이 가까이 있고 희미하거나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대상은 더 멀리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운동 패럴릭스, motion 패럴릭스. 기차를 타고 갈 때 빠르게 지나치는 것으로 보이는 대상들은 가까이에 있고 서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은 멀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속도에 기초한 단안 깊이 단서가 운동 패럴릭스가 되겠다. 다섯 번째, 지각 항등성. 자동차, 사람, 그리고 애완동물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의 망막에 맺혀지는 대상들의 모양은 지속적으로 변화하지만 어떻게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이 같은 크기와 모양을 가지는 것으로 지각하는가? 지각은 이처럼 매우 흥미로운 퍼즐로 채워져 있다. 예컨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우리의 눈, 즉 망막에 맺혀지는 이미지는 점점 작아지지만 자동차가 작아졌다고 지각하지는 않는다.
복도에서 문의 측면으로 접근해 걸어 들어갈 때 그 문은 망막에 사다리꼴의 찌그러진 이미지가 맺힐지라도 우리는 그 문을 사다리꼴로 지각하지 않는다. 이런 예는 지각 항등성, perceptual constancy라 불리는 현상으로 지각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각 항등성이란 크기, 모양, 명암, 그리고 색 등의 물리적 특성들이 지속적으로 변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자, 모양 항등성과 크기 항등성. 이 대상의 실제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때때로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 형태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모양 항등성, shape constancy 덕분에 우리는 망막 영상이 변화되어도 친숙한 대상이 일정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지각한다. 문이 열릴 때 문이 열린 각도에 따라 우리 망막에 맺혀진 영상의 형태는 변화하지만 우리는 문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또한 크기 항등성, size constancy, 이 크기 항등성 덕분에 대상까지의 거리가 변화되어도 우리는 그 대상이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한다. 크기 항등성에 의해서 25m 정도 떨어진 주차장의 차를 사람이 타기에 충분한 크기라고 지각한다. 이것은 지각된 거리와 지각된 크기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각된 거리는 대상의 크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처럼 대상의 일반적인 크기를 알고 있으면 이것은 거리의 단서로 활용된다. 크기와 거리의 관계. 이 크기 지각이 놀라운 이유는 그것이 어떻게 별 노래 없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대상의 거리와 망막 영상의 크기가 지각되고 나면 우리는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대상의 크기를 추론한다. 망막에 맺혀진 영상의 크기는 동일하지만 이 선형 조망에 의해서 따라오는 괴물이 더 멀리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로 직선 조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선 조망은 단한단서에 속한다. 명암과 색 항등성. 만약 침침한 조명 아래에서 밝은색 옷을 본다면 그 옷들은 어둡고 회색빛이 나는 색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명암과 색 항등성 때문에 여러분은 여전히 옷의 고유색을 지각할 것이고 빨강색 스커트를 고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명암 항등성, brightness constancy란 이 명도가 조명의 차이에 의해 달라 보일지라도 항상 동일한 명도를 가진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명암 항등성이라고 하고, 색 항등성, color constancy는 조명의 차이에 의해 대상의 색이 달라 보일지라도 항상 동일하고 안정된 색을 가진 대상으로 지각하는 경향성을 색 항등성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퍼킨즈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 퍼킨즈 현상은 망막의 추상체와 간상체가 따로 작용해서 생기는 현상인데 암실,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잘 안 보이는 현상. 물론 이제 퍼킨즈 현상이 지나고 나면은 암수능,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되는 기제가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착각. 지각대 착각. 자동차, 사람, 음식, 나무, 동물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지각이 실제를 비교적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들은 뇌에 의해 정보가 처리되고 해석되는 것과 같은 어떤 유사한 감각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뇌의 감각 영역이 손상이 되면 자신의 신체나
환경의 한 부분을 지각하지 못하는 어떤 왜곡된 지각을 할 수 있다. 둘째, 우리가 대상의 크기, 모양, 그리고 색 등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 대상들을 학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각이 이전의 정서적 경험과 학습에 의해 편향되거나 왜곡될 수도 있다. 이 지각이 왜곡되는 또 다른 방식은 실제 지각 단서를 변화시켜서 착각이라 불리는 엉뚱한 지각을 하는 것이다. 이 착각은 실제로 있을 수 없으며 존재하지 않는 왜곡된 지각을 하는 지각 경험이다. 착각은 우리의 뇌가 더 이상 공간, 크기, 그리고 깊이 단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식으로 지각 단서들을 조직함으로써 일어난다. 예컨대 말굽쇠 기둥이라는 어떤 모순된 그림, 오른쪽 끝을 보면 이 두 개의 기둥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쪽 기둥을 보면 세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각된다. 실제 이러한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도형으로 기본적인 기하학 법칙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각 경험을 일으킨다. 이러한 말굽쇠가 불가능한 그림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전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3차원 도형들을 책을 통해서 봐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굽쇠의 좌측 끝을 보면 3개의 기둥을 가진 것으로 지각할 수는 있으나 우측 끝을 보면 2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된다. 이 예에서 말굽쇠는 우리의 이전 경험을 부정하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킨다. 착각과 관련해서 에임즈의 방, 달 착시, 폰조 착시, 뮬러 라이어 착시가 있는데 에임즈의 방은 방의 구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크기 지각이 깊이 단서를 변화시킴으로써 다시 크기 지각이 깊이 단서를 변화시킴으로써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외부 벽면에 난 구멍으로 그 에임즈의 방을 들여다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방이 직사각형이라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리 단서에 대한 오지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달 착시, moon illusion. 하늘의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지평선 가까이 있을 때 50% 더 커 보인다. 다시 이 보름달을 봤을 때 하늘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보다 지평선 가까이에 있을 때 50% 더 커 보인다. 한 가지 설명은 거리 단서는 지평선 위에 뜬 달이 더 멀리 보이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고 크기 단서는 지평선 위에 뜬 달은 우리의 머리 위에 뜬 달과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들고 그리고 대기 조망은 우리의 머리 위에 뜬 달은 그 주변의 구름이나 안개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작게 보이도록 만든다는 것. 또 어떤 설명은 부분적으로 우리의 달 관찰 경험, 즉 달이 머리 위로 이동해 감에 따라 그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것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폰조 착시는 기찻길, 이 기찻길의 검은 막대 그 아래 위에 있는 거, 그 밑에 쪽이 더 긴 것으로 보이는 거, 폰조 착시고, 뮬러 라이어 착시는 방 모서리 경험, 그러니까 화살표 있는 거, 이제 위쪽으로 난 거하고 아래쪽으로 난 것 중에서 위쪽으로 난 것, 그러니까 다리가 바깥쪽으로 난 것이 더 그 선분이 더 길어 보이는 것, 이 뮬러 라이어 착시가 되겠고, 그럼 파이 운동, 이 전멸등의 원리인데 베레트 하이머가 제안을 했다. 전멸등의 원리, 파이 운동, 스트로보스코프 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두 불빛의 전멸 시간차를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마치 두 전등의 빛이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하게 되는 것.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에디슨이 발명한 그림이 이제 있겠다. 그 다음 가상현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은
컴퓨터에 의해 창출되거나 모사된 대상의 내부를 탐색하고 그 환경 속에서 돌아다니거나 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지각 경험. 이 가상현실이 되겠다. 컴퓨터에 의해 창출된 3차원 공간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된다.